나이가 들면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김옥자 65의 나이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죠. 퇴행성 관절염과 초기 당뇨를 갖고 살아가는 몸이지만 그보다 더한 건 자식들 얼굴에 그려진 부담스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편안한 마을 요양원을. 가방 하나에 인생을 담아 도착한 그날, 간호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재 여성실은 자리가 없어요. 며칠만 이 방을 쓰시면 금방 옮겨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간 2인실은 커튼 하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죠. 간호사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성규 어르신과 며칠만 같이 쓰셔야 해요.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며칠만이니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커튼 너머의 사람, 박성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문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첫 식사 시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휘청거리며 걸었죠. 식판을 들고 가는데 관절이 욱신거려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어요. 어머, 김옥자님. 젊은 분은 혼자 드실 수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젊은 분이라니요. 이곳에선 제가 젊은 축이라는 사실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 80대 할머니들 사이에서 65의 제가 젊은 축이라니.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치고 누웠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지만 낯선 천장과 공기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커튼 너머로 박성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 하지만 그 소리조차 낯설었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아이가 바빠서 전화도 잘 받지 못한다던 날들, 아들의 집에 가도 며느리 눈치를 보던 시간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요양원인데 첫날부터 이곳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시계는 11시를 가리켰죠. 커튼 너머의 남자 박성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낯선 공간에서 우리는 각자의 침묵 속에 잠겨 첫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운동.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이곳은 마치 학교 같았어요. 다만 학생들은 모두 백발을 하고 있었죠. 저는 차츰 이곳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정해진 일만 했고 다른 어르신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말을 걸어도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커튼 너머의 박성규도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침대를 정리하고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비가 오네요.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과 함께 박성규는 방을 나갔어요. 이게 우리의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허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갑자기 무언가 눈앞에 내밀어졌습니다. 파스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성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허리 아파 보여서요. 말없이 파스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박성규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파스에서 은은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아픔에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죠. 철도청에서 일했어요. 저녁 무렵 박성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관사였죠. 아,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시는군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35년 동안 열차 시간을 지켜왔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만나면 눈인사를 하고 가끔은 날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는 말은 적었지만
묘하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여성실로 옮겨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옮기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익숙해진 이 공간이 커튼 너머 박성규의 존재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성규가 식당에서 컵을 떨어뜨렸어요. 간호사는 어르신 조심하셔야죠. 라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얼른 냅킨을 건네며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그때 박성규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에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규는 작은 귤 하나를 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말없이 건넨 귤 하나가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병실 동료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다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김 어르신 딸이 오신대요. 어르신께 말씀드리면 기뻐하시겠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주일 전에 딸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시간 되면 한번 와주렴. 답장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쁜 와중에 깜짝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날 아침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박성규는 제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신문 너머로 힐끔거리며 지켜보았죠. 딸이 온대요, 오늘. 제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좋겠네요. 박성규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저는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딸의 모습을 찾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성규가 제 식판을 들고 와 옆에 앉았어요. 식사하세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힘을 내야죠.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내내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저녁 6시가 되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 김옥자님. 오늘 오신다는 분은 옆방 김순자 어르신 따님이셨어요. 제가 성함이 비슷해서 착각했나 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망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봤을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 앞에서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커튼이 살짝 열리고 박성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귤 드세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생각이에요. 박성규는 작은 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귤을 받아들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박성규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기다려본 적 있어요. 박성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병문안 온다고 했을 때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였죠.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 방에서는 우리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귤을 까서 나눠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간간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작은 위로가 피어났습니다. 딸이 날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 말 믿고 집도 정리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커튼을 걷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많이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 일하다가 쓰러졌을 때 아들한테 연락도 못 받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더군요.
그 후로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죠. 박성규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35년 동안 기관사로 일하며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 그 사이 아들은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죠. 어느새 아버지는 아들 가정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기차 시간표대로 살았으니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어요. 내 탓이죠. 박성규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우리.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방을 같이 쓰는 게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웃으며 고백했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박성규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요? 이 방에서 당신이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우리가 서로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성규는 제가 넘어질까봐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조심스레 따라왔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배려가 느껴졌죠. 성규 씨는 왜 요양원에 오셨어요?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심근경색이 있었어요. 재활 치료 중이죠. 혼자 있다가 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봐 여기 왔어요. 그날 밤 각자의 침대에 누웠지만 커튼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마음으로. 목자 씨. 잠들기 전 박성규가 불렀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했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귀 기울여줄 누군가였다는 것을. 박성규와 저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침대 하나,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박성규는 임시 동실이 아닌 완전한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방을 옮겨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이 더 편안했죠. 어느 오후 물리치료실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제 팔을 너무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찌릿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 아파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성규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 팔에 생긴 붉은 자국을 보더니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성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치료 중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조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저 멍이 든 팔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성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장 원무과로 향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원무과장과 간호부장이 물리치료실로 왔어요. 박성규는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환자를 이렇게 다루는 곳이 과연 편안한 마을인가요? 김옥자 씨의 상태를 보세요. 치료받다 더 아파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원무과장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날 이후 박성규는 문제 입소자로 찍혔어요. 저도 은근히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음식이 조금 적게 담겨 나오거나 청소가 소홀해지는 등 작은 차별이 시작됐죠. 그날 밤 저는 박성규에게 말했어요. 괜찮았을 텐데. 저 때문에 당신까지 불편해졌네요. 불편한 건 당신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박성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박성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구 하나 날 이렇게까지 위해준 적 없었어요. 그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제게 누군가가 이렇게 제 편이 되어준 적은 없었어요.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틀 후 물리치료실의 간호조무사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분은 친절하고 꼼꼼했습니다.
원무과장은 우연히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박성규의 항의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요양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불빛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의 일상은 여전했지만 저와 박성규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여기선 안 아파도 아픈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긴 싫어요. 나가요, 우리. 박성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지 웃음을 지었지만 제 눈빛이 진지한 것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죠?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있을까요? 꼭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제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성규 씨, 우리 같이 나가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 정말 아픈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다리 운동을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가르쳐준 스트레칭을 하나씩 따라 했습니다. 관절이 아팠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도 함께 운동을 시작했어요. 심근경색 후 재활치료를 위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그 다음에는 복도에서, 그리고 마침내 정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죠. 일주일에 10m도 못 걷던 사람이 이제 하루에 500m를 걷는군요.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박성규는 짧게 대답했어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낮에는 정원을 걷고 밤에는 서로 응원하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박성규의 재활 일지에는 놀라운 회복 속도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관절통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루는 요양원 주간 프로그램으로 바깥 나들이가 있었어요. 근처 공원으로 가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랜만에 요양원 밖으로 나가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와 꽃,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박성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라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규는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있었고 저도 작은 연금과 적금이 있었어요. 2사람이 함께라면 작은 집을 빌려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사는 게 부담되진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성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함께 걸어요, 앞으로도. 다음 날 우리는 간호사와 원무과장에게 퇴소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며칠 있다가 다시 오시겠지요.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단순한 퇴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소 결정을 내리고 서류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어르신들,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밖에서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는 동안 방문 밖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우리를 배웅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잘 섞지 않았는데 떠난다고 하니 갑자기 정이 들었나 봐요. 옥자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다시 와. 80세 최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규 씨, 밖에 나가서도 약 잘 챙겨 먹어요. 옆방의 할아버지가 박성규의 어깨를 두드렸죠.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으니 오늘이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후
제 침대 옆에 박성규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떨리네요. 박성규가 말했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 저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성규 씨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침대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어요. 간간히 들리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풀벌레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이 순간 이 공간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우리에게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만난 곳이니까요. 오늘 밤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우리 따뜻하게 누워 있어요. 박성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서로를 찾아 맞닿았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푸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박성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네요. 나도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사람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 줄.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과 단둘이 남은 요양원 침대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람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온기. 그것이 사람 냄새였습니다. 목자 씨. 박성규가 속삭였어요. 네.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그냥 서로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의 좁은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육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영혼의 포옹 같은 것이었습니다. 65, 68배 나이에 우리는 다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시작하는 밤이었어요.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우리는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향했어요. 박성규의 옛 동료가 놓아둔 빈집이었습니다. 월세가 저렴했고 조용한 동네라 우리에게 딱 맞는 곳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성규가 말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식탁과 침대 하나뿐이었지만 우리 집이라는 말이 무척 따뜻하게 들렸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제공됐지만 이제는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는 일상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 관절염이 심해질 때는 더 힘들었죠. 괜찮아요? 어느 날 아침 제가 허리를 굽히지 못해 신발을 신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박성규가 물었습니다. 조금 아파요.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더 아프네요. 박성규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제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작은 씨앗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평생 기관차만 운전하다가 이제야 땅을 만지네. 박성규가 흙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눈빛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500m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2km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점 이곳에 뿌리를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연락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박성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뭐래요? 박성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요양원에 전화했다가 우리가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걱정된다고.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박성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요? 딸이. 우리를 이해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딸이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딸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나랑 있을 때보다 훨씬.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하단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의 작은 집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텃밭의 새싹들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밤이면 나란히 누워 다음날 할 일을 이야기하고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하죠. 황혼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불 하나를 함께 덮은 그 밤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65, 68배 나이에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단 걸 알아요. 요양원 침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시골집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